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법용서법 강의하는 김대환입니다. 저는 이상훈이요. 자, 오늘 뭐 해커스 경TV에서 뭐 3법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제가 원래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해서 하나 뺏겼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씨,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런 데 송출하면 안 되는데 진짜 돈 주나요? 돈 안 줘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제가 뭐 공소시효 관련 쟁점도 설명드릴 거고요. 뭐 이것저것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창곡 힘들었거든요. 애창곡 퀴즈 해가지고 투썸 플레이스 뭐 줄 거거든요.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거 해보셨나요? 교수님 이거 유튜브? 아니요, 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구독하기 뭐 이런 거 알람 설정 해보셨나요? 그건 제가 다른 분들 하는 것만 좋아요, 봤어요. 구독을 제가 많이 했죠. 그러지 마시고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시고 이제 뭐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용 글쓰기는 우선 국내 유일의 글쓰기 능력을, 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용 글쓰기는 직무 관련하여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근무를 할 때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다 그 시험 안에서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좀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글을 쓰는 방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딱 8시간 안에 실용 글쓰기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8시간 그 수업을 꼼꼼히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 합격했다고 하시는 분들, 5점 다 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완벽하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죠. 집중을 딱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글쓰기 실제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이 커다란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실용 글쓰기거든요. 근데 글쓰기 원리 같은 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글쓰기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쓰라고 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그죠? 막 개요표 짜고 그러고 나서 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할 때 해야 될 일, 뭐 개요표 짤 때 해야 될 일, 자료 조사할 때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걸 찾는 문제가 글쓰기 원리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 우선 좋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독해하는 것이 글쓰기 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도 사실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글쓰기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회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뭐 기한서나 계획서, 또 제안서 등등 문서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실제로 쓰는 빈칸을 한 단락으로 띄어서 요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락을 써보시오.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실용 글쓰기가 쉽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막 서술형을 원고지에다가 엄청나게 길게 800자에서 900자 정도를 써야 되는 마지막에 서술형 10번이 있거든요. 서술형 10번에 800, 900자를 써야 돼요. 실제로 저도 어떤 경향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800자, 900자 정도를 쓰실 때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막 쓰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를 적응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지만 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고 첨삭도 해보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뭐 질문도 해주시면서 첨삭을 많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결국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많이 써보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실용 글쓰기는 크게 글쓰기 원리와 그리고 글쓰기의 실제로 나눠지는데 사실 글쓰기 실제가 더 배점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싶고 점수를 조금 더 집중하여서 어느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신다면 글쓰기 실제 부분에 더 치중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의는 아니지만 몇 가지 기술 강의 들으셔서 괜찮으세요? 네. 그때 8시간을 같이 들었었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선생님 강의. 아니에요. 네. 많이들 하품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네.
자, 이제 영상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그 제목은 3법 특징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너의 애창곡이 들려. 아, 진짜 어려워요. 저 이거 겨우 억지로 만들었는데 애창곡 아니고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거 마치면 투썸 플레이스 커피 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요잉 학생님이 안녕하세요. 뭐 짜파게티 진짜 김대한 쌤. 저는 김대한 쌤 맞고요. 옆에는 이상훈 선생님 맞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채팅하시면 제가 채팅 보고 또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궁금한 것도 다양한 거 물어보세요.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꿀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새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너 왔네. 네. 저희 오늘 이제 과목 개편 대비해서 이제 형법이랑 형소법이요. 그다음에 경찰학 전반적인 뭐 문제 난이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완벽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뭐 완벽 분석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김대한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정리를 아주 재밌게 해주실 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원래 제 거 이거 방송에다 하려고 네. 했는데 지금 하나 뺏겨가지고 그냥 여기는 대충 얘기하고 이제 제 본방에서 그래도 뭐 재밌게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화밖에 못 봐가지고 살인의 추억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가 이제 접근하는 거는 형법 형사법 선생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전직 경찰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이춘재 그 새끼가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할 리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완전 스릴 넘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어쨌든 그리고 뭐 동시 시청자 수에 따라서 상품 증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품이 아주 커진다고 하는 뭐 그런 거 같은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나가지 말고 지금 계속 현재 시청수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시작할 게 형법 기출문제하고 형법 기출문제 해설하고 형법 형수법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법 분석을 하면 형법에 대한 과목 뭐 춘재 형님 뭐 사형 까자 뭐 알겠는데 일단은 형법은 형법 총론하고 강론하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하면 이게 살인죄가 되냐 범죄가 되느냐를 다루는 게 형법 각칙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형법 총칙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고의로 죽였을 때는 살인죄고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고 뭐 이런 거에다가 혼자 저지르면 단독범행인데 둘이 저지르면 공범 뭐 이런 것에 대한 형법 총칙과 강론이라는 두 개의 학문이 합쳐서 형법이라고 부르는 과목이고요. 보시면 뭐 이런 건 형법이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형법은 난이도 공부 방법 난이도 출제 경향을 보셔야 되는데 형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 과거에는 되게 쉬웠어요. 쉬웠다고 하는 게 뭐 결과 나와가지고 감나무가 나오면 절도, 축의금 나오면 절도. 단순하게 학원가에서 유명하는 게 키워드 주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답 찾는 게 이제 주로 유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목 개편 따라오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서도 제가 기출문제 문제를 분석을 드렸거든요. 친족상도에 나온다고 해서 적중했던 문제인데 사돈하고 사위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사돈이 나오니까 사위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사돈이라고 예상해가지고 답을 1번 찾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고속버스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판례는 고속버스에서 발견하지 않은 경우 점유탈명령죄인데 시험 문제는 역으로 고속버스에서 버스 차장이 발견하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한 게 나와가지고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고 뭐 기출문제 풀이로 하나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보시면 올려주시나요? 올려주시면 제가 친족상도에 관련해서 이번 시험에 나온 거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특A급으로 찍었던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뭐 이제 문제를 푸셨을 것이니까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시험의 경향 자체가 틀린 거 찾는 문제가 있고 옳은 거 찾는 문제가 있는데 틀린 거 찾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옳은 지문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옳은 지문은 사지선다를 사지를 다 읽어야 돼요. 틀린 거는 1번에 틀린 거 있으면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쟁점이고 친족상도에는 제가 이건 A급 정도가 아니고 특A급이다. 실제로 경찰하면은 이런 살인사건, 이런 가족 간의 범죄가 많기 때문에 친족상도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많이 틀렸냐면 1번 집은 아까 잠깐도 설명드렸지만 가초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지냈던 갑이 자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예요. 자 그럼 사위가 되면 이건 사돈이 아니에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사돈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시아버지하고 이 둘 간에 사기친 경우에는 친족 상돌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한다. 이게 기존에 봤던 판례인데 이번에는 사돈이 아니고 사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딸이 났는데 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장인하고 딸과의 관계가 사위거든요. 이게 요거는 친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적용되냐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인데 생각보다 1번 찾은 사람이 많고요. 뭐 2번 쟁점은 뭐 공부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장물범은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관련 쟁점 중에 장물범 관련 쟁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족 상도례 자체의 판례도 중요하지만 장물범과 관련해서 장물범은 친족 상도례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장물범과 원래 피해자의 관계가 하나가 있고 근데 장물범과 본범과의 관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2번만 이거 다 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경향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 친족의 관계, 동거 친족이면 근친이죠. 장물범과 피해자 근친 간의 관계가 있을 때는 1항이죠. 형이 면제됩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친족 상도례 관련된 장물범에 대한 쟁점입니다. 장물범과 본범 간의 동거 친족이면 근친이죠. 이거 만약에 동거하지 아니한 친족이면 그냥 벌하는 겁니다. 자, 동거 친족 관계 근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이것도 면제한다라고 쓰면 틀리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쓰면 틀려요.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특혜입금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뭐 3번, 4번 같은 거는 가벼운 쟁점이니까 이건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남겨두시고 오늘 이런 정도의 쟁점이 출제가 된다. 라고 했고 형법에 대해서 총평을 설명드리면 뭐랄까 그러니까 기존 한 2017년도 2018년도도 한 1차 정도까지입니다. 2018년 1차까지 정도의 난이도는 진짜 키워드가 좀 통할 수 있어요. OX 이거 나오면 감나무 나오면 절도 산직이 나오면 절도 뭐 이런 식의 OX 스타일의 뭐 GPS 나오면 절도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략한 빠르게 많은 판례를 키워드식으로 암기하는 게 어찌 보면 주력한 문제의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과목 개편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실관계 판례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if then 영어로 따지면 if 그러니까 협박죄가 이번 시험 나온 것 중에 협박죄가 침해범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협박죄가 위헌범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if then 가정법 형식의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 기출문제 푸는 건 당연하고 기출문제 후에 문제풀이로 연결되는 사리형 스타일 문제까지 적응해야 되는 것이 형법의 난이도예요. 이런 쟁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사법을 일단 분석을 드리면 분석하고 시간 나면 또 제가 질문 답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중요한 얘기 많습니다. 형사법은 형법을 적용하는 절차죠. 절차. 그러니까 형법에 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훨씬 재미가 없어요. 형법은 살인사건, 강도, 뭐 강간, 뭐 뭔가 이렇게 탁탁 와닿는 그런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형수법은 절차예요. 절차를 통해서 이 새끼를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고 뭘 보고 나서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구속도 하고 공소제기를 통해서 유죄무죄 판결받고 검사는 공격의 칼날을 주고 그다음에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방어하는 방패를 역할을 하고 판사는 양쪽의 영향을 보고 나서 이걸 판단하는 과정이 형사소송법인데 뭐 공부 방법은 뭐 제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제 수업을 일단 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가서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특히 2019년도 2차가 제가 볼 때는 앞에 시험 보는 문제의 가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신 판례로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최신 판례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판례까지 특히 뒤에 있는 상소 위의 판례에서는 최신 판례 그냥 도배를 했고 제가 시험 문제 아마 우리 기본 강의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나온 판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수사기관이 의뢰해서 건강심사평가원에 한 거, 그거는 수사기관이 의뢰했기 때문에 315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최신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형법은 해당하는 판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변형 문제도 가능하고 이런 유형 문제도 가능해서 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범위가 적다 보니까 이게 출제가 한정됐어요. 한정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판례를 종류별로 더군다나 뒤에 상소 이유, 증거부터 상소까지의 그 뒷부분에 학생들이 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쟁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이 한번 보시죠. 한번 19년도 2차 기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전 예. 읽어지지도 않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기 싫죠? 그냥 봅시다. 자, 나중에 질문하신 거 유재영 님이 물어보신 거 있는데요. 그거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다리시고. 자, 압수수색이 지금 가장 핫한 핫이슈예요. 핫이슈. 왜냐면 형소법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수사 어떻게 하는지, 체포 어떻게 하는지, 구속 어떻게 하는지 뭐 별다른 사안이 없어요. 실제로 체포 구속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공소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하고 뭐 불이익 변경 금지 다 이미 도출됐어요. 다 이미 도출돼서 이미 판례로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인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증거는 이렇게 문서가 됐든 칼이 됐든 사람 시체가 됐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핸드폰에 증거가 많아요. 핸드폰에 증거 많고 인터넷에 증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살인사건 검색 같은 것도 이메일 같은 것도 자기 이메일에 저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압수수색하느냐. 그다음 우리 이메일 보면 19년도 1차에도 또 나온 건데 뭐 나왔냐면 이메일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의 N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자기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에 저장된 것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N드라이브에 저장된 것도 압수수색이 돼요. 19년 1차에 제가 뭐 나왔냐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N드라이브는 네이버 이런 거 알죠? N드라이브는 아시죠? 19년도 1차에 뭐가 나왔냐면 아마 지메일도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는 게 지메일인데 서버가 외국 서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서버에서 N드라이브처럼 저장한 것도 원격지에 있는 것도 압수수색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은 압수수색의 원래 실제 관점은 한 문제 정도의 관점인데 지금 한 문제를 넘어서 두 문제를 넘어서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배웠던 압수수색 어떻게 하는지 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는 진짜 허접한 문제고 지금 나오는 쟁점은 이런 거예요. 이게 몇 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번 지문 하나 보시면 피해자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전자정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재지를 바탕으로 한 대물적 강제 처분,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이 쟁점이고 4번 지문. 영장이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보면 수색 장소에 정보처리 장치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원격지 저장 매체 원격지 그러니까 N드라이브 저장하거나 구글 G드라이브에 구글 지메일에 저장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 전자 정보를 내려받아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서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자,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OX, X.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 서버에 있는 경우에도 뭐 가능하다?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질문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경향이 이거예요. 형사법에서 웬만한 학설이나 웬만한 쟁점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신 판례 더군다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에 저장된 거, 지메일에 저장된 거, N드라이브 저장된 거 어떤 식의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이런 첨단 과학 분야 관련 부분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 또 나온 얘기 나오면 또 뭐 설명 드릴 테니까요. 경찰학에 대한 분석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찰학 분석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들한테 야 경찰학이 이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제 설명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동태눈처럼 멍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경찰학은 앞에서 이제 김재환 선생님께서 형법, 형소법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형법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 강간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 강간 같은 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뭐 A가 B를 강간했을 때 형법 적용해서 이제 법정형 얼마 뭐 이렇게 선고할 거다.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될 텐데 경찰학은 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A와 B가 서로 강간 뭐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강간의 가해자가 아버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뭐 딸이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또 그 딸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형소법이 아니라 경찰학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아청법.
이 아청법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학생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아청법을 적용해서 뭐 형사 절차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제 총론은 경찰 업무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직 어떻게 구성하고, 너네가 무슨 짓 하면 어떤 절차 거쳐서 잘리고,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기본이죠. 형법 형사소송법이라는 원칙이 잘 돼 있을 때, 경찰학은 이 개별 과목을 따로 쪼개가지고 잘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이 잘 돼 있으면은 경찰학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형법 형사소송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학으로 오게 되면 원칙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특수 상황의 차이점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은 일단 문제풀이 할 때도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고, 그다음 형법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 잘 짜져 있다라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현 선생님한테 묻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 잘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숟가락만 하는데 이런 과목인데 영역이 너무 광범해가지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찰학은 경찰 업무 중에 범죄가 발생하죠. 범죄 발생하면 형법 형사소송법이 기본 틀을 잡아줄 텐데, 범죄 발생 이전에 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범죄 영역을 제외한 뭐 음주 단속이나 뭐 범죄 예방 순찰이나 또는 경호 업무나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이런 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경찰학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못해요. 하기도 힘들고, 대신 확실한 건 뭐냐면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경찰학개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서도 계속 했었죠. 이 시간적 여유를 조금 충분히 가지시고 있는 분은, 시간 여유가 충분한 분들은 형법 형사소송법에 일단 먼저 조금 올인을 하십시오. 올인하라는 게 경찰학을 완전히 빼고 그냥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8대2 또는 7대3의 정도로 형법 형사소송법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틀만 잘 잡아서 오시면은 저희가 경찰학개론 공부할 때, 자, 너네 형법 시간에 폭행죄 배웠죠? 그다음에 폭행하고 나셨으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왜 아내가 남편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찰학에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틀이 잘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특수한 절차들이 따로 또 적용되는구나, 차이점 비교하시면 공부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이도 문제인데, 난이도나 출제 경향은 요즘 계속 한숨밖에 안 나오죠. 2018년 3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난이도가 떡상했습니다. 떡상. 엄청 어렵죠. 엄청 네. 어렵게 나죠. 조금 떡상이라 하니까 없어 보였나요? 조금 있는 표현 써보면 난이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예전에는 두 문자 있죠.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읽고 두 문자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던 시절이 한 10년 초반까지였다라면은 2010년 초반부터 이제 중후반 2018년 직전까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공부를 하면은 뭐 85점, 95점 사이가 가능했는데, 지금 2018년 3차, 그 다음에 올해 1차, 2차는 국사 이야기 잠깐 하면 연분구등법 있잖아요. 연분구등법에서 난이도를 상에서 중, 또 상하, 이런 문제들 20개가 그냥 쫙 깔려버리는 겁니다. 깔려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요. 뭐 다룰 수 없는 부분들도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고 하니까,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 난이도 체감하셨을 때, 이 선택 과목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을 바꿀 거냐?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학개론 계속 공부를 하시되, 일단 기출문제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에 기출 시험에 출제됐던 특이한 부분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한 주에 키워드 하나씩만 잡아가지고 정리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타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저희도 하나 간단하게 볼 텐데, 일단 문제 먼저 볼까요? 내무부 치안국장 경찰청장 변경되었고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이게 언제적 봤나 모르겠네. 자, 학교 다니실 때. 이거 뭐 자, 여러분들 이게 저희 이번 2차 문제입니다. 저번 8월 달에 쉬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난이도 한번 따져보면은 이번 2차 시험에서 이제 한 중상 정도 난이도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하면은 원래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아까 김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이요. 틀린 거 고르기인데 적절한 거 고르시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봐야 되죠. 적절한 거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보통 경찰법 문제가 나오면은 경찰법에 국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번엔 1번 지문 보시면 한국 경찰사에 대한 기본 지식도 겸비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91년에 경찰법이 제정이 됐다. 이건 뭐 우리가 경찰사 할 때 다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안국장은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치안국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치안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경찰법 91년에 제정되면서 경찰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기 치안국장이 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치안국에 X 쳐졌어야지 옳게 푼 거죠. 치안본부장이 청장으로 변경되었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시험에 출제 거의 안 되던 지문인데 이번에 옳은 지문으로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겠다. 그다음에 특성고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거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경찰법 펼쳐놓고 했었죠. 그래서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 둘 거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나오면 출장소를 뭐 치안센터 이런 형태로 바꿀 거고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행정안전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꿀 거다라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령하고 행정안전부령 이런 게 저희 공부해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전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들은 또 우리가 한 번씩 구경을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 되게 쉽죠. 조직도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고 대신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2017년까지의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가 극상인데 지금 18년 2차 이후부터 올해 19년 1차, 2차 난이도로 보면은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기출문제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결론은 형법용서법 경찰학이 다 어려워진다. 결론은 이렇게 이거네요. 이거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MB 정권 때 그 뭐 사회과학, 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졸자들 뭐 평등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제도 개편 취지가 그러니까 고졸자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회과학, 수학 한다고 해서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서 실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저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범위를 검거를 잘하거나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도 자체가 그럼 결국은 법과목 위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뀌는 게 뭐냐면 헌법, 그다음에 형사법이 형법하고 수사하고 증거법 합친 거고 형사법 합친 거고 경찰하고 행정법 합친 거죠. 뭐 네, 행정법 영역에서 이제 경찰 업무 부분만 따로 그쵸. 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법과목을 잘하는 과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으로서 당연히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고 이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영어국사는 이제 검정제로 가기 때문에 법과목을 열심히 하고 법과목을 잘하는 마인드가 실제 시험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에도 얘기했는데 영어국사 못하는 학생들은 일단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이제 들어가기만 되면 나중에 승진할 때도 굉장히 도움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향이기 때문에 단순한 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시면서 도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아까 뭐 질문 보면 아까 얼음 먹었는데 얼음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이 또 뭐 2차 시험 70점 맞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형법, 형사법 70점이다. 아마 조정점수로 보면 그 학생이 형법 조정점수가 좀 더 높을 거예요. 형사법은 아마 최신판례 같은 거 안 했으면 그 학생이 좀 낮았을 거라고 예상이 드니까 최신판례 같은 거 공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사법 70점 맞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 수업 들으면 이게 제 잘난 척인데 형사법 70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판례 나올 걸 미리 다 찍어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나 국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푸는 시간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형법, 형사법 자만해가지고 안 봤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다시 기본 강의 듣는 건 좀 그렇고 형법 70이면은 뭐 나빼드 정도 다시 시험 치면 75, 80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테니까 뭐 기출문제나 뭐 기출심화 강의나 뭐 그런 거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지? 그다음에 뭐 솜사탕 이 학생들은 이제 얼음 있고 또 SH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두목님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얘기고 자 그런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궁금하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1차부터 7차까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전직 경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형법용서법 쟁점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상습적으로 사람을 10명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형법 쟁점은 살인죄 10개의 실체적 경합이냐 상습살인이나 포괄죄냐 이게 이제 형법적 쟁점인데 사람 10명 죽이면 상습살인이 없어요. 상습절도나 상습강도, 상습강간 같은 것은 있으니까 포괄일죄인데 일단 살인 10번 하면 살인 10개의 실체적 경합. 일단 형법적 쟁점.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공소시효 관련된 형사법 쟁점. 일단 쟁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감옥 공부와 관련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채용 전망도 김민호님 물어본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웨이팅 기다리시고. 공소시효가 83년부터 얘가 86년도까지 10건 정도 저지르고 그중에 모방범죄 하나 검거된 거 빼고 9건 정도 저질렀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시간적 갭으로 보고 얘네 지금 집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목격자가 지금 버스 안내양하고 버스 기사가 봤잖아요. 그 발에 흙 털어진 거 우리 그 살인의 추억에서 영화 보셨죠? 그 찾아왔는데 그 박해리 타고 왔는데 그 흙 묻어 있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지금 일단은 그 차장 운전기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그 실제로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가 지금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하고 제가 그 몽타주 그 버스 안내양이 그린 그 몽타주하고 지금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인춘제 검색해 보시면 지금 중학교 졸업 사진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몽타주라는 것은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복원해보면 비슷해요.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새끼 맞아요. 일단 그 새끼 맞아요. 일단 그 새끼 맞아요. 맞고 얘가 지금 저지른 게 3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DNA 검출된 것만 3건이에요. DNA 검출된 건이 3건이면 우리 원래 이제 살인사건 수사할 때 이런 수사하거든요. 서울에서 살인사건 발생하고 수원에서 살인사건 발생하고 부산에서 살인사건 발생하면 또는 서울에 있었고 이 새끼 수원에 있었고 부산에 있으면 우리 뭐 하냐면 톨게이트 들어갈 때 찍히는 사진 있잖아요. 톨게이트에서 있고 그다음에 수원 톨게이트 나가면 수원 톨게이트 나가는 사진, 부산 톨게이트 나가는 사진 이렇게도 찾고 핸드폰 같은 거 위치 추적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가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는데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 있으면 가까운 기지국에 잡힌 그 핸드폰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에 수사해가지고 동시간대에 있는 3군데가 겹치는 기지국에 있는 핸드폰이 다 걸린 다음 잡히면은 동일인이 아니면 그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검거할 때 장소가 2군데가 3군데 있는데 기지국이 겹쳐서 동시간대에 있었다. 그럼 그 새끼 범인 특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사하는 감정으로 보면 근데 3사건에서 DNA가 일치하면 DNA는 기지국 일치도 뭐 500m 전만 굉장히 먼 건데 바지에 팬티에 DNA가 들어있으면 이 새끼가 맞아요. 범인이. 가서 정액을 남의 팬티에 흘리는 새끼는 없어요. 없어. 길거리다 흘렸다. 뭐 땅바닥 흘렸다. 좋아. 지네 집에서 흘렸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남의 옷에다가 DNA 정액을 흘리는 새끼는 없어요. 그 새끼는 범죄자예요. 이춘재가 범인임이 99.99%라고 TV에서 나오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0%. 이 새끼 100%고 이 새끼가 저지르는 범인 스타일이 있어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성인들 해서 이런 거 너무 19금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해도 되겠죠? 저는 거. 좋아합니다. 해도 되는 거죠? 뭐 그죠? 이 개새끼가 범인 이 새끼가 범인이 확실한 이유가 이 새끼는 흉기를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현장에서 여자 속옷 같은 거 입에 물리고 제가 묶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스타킹 묶으면서 다리까지 묶어요. 이렇게 Y자로 묶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 새끼가 전통적으로 묶는 수법이에요. 이 수법은 해보지 않은 새끼는 묶지 못해요. 나중에 이 경찰학이나 이런 건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 매듭 묶는 수법도 다르고 매듭 묶는 것도 자기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매듭 순서대로만 묶어요. 이것도 특징이에요. 우리 걸음걸이 보폭 같은 것도 법보행이라고 해가지고 보폭도 다르거든요. 묶는 것도 달라요. 근데 이 새끼 묶는 수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9건 중에 몇 건을 했고 중간에 모범범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끼 범인 맞아요. 1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우리 표창원 선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많이 보시나요? 표 선배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살인을 끊을 수가 없다. 살인은
우리 담배 피는 거나 뭐 성욕 이 정도의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짜릿함이 몰라요. 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는 봤어요.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TV에서 한번 가서 찍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표 선배가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얘는 일단 지금 살인사건이 86년도 이후에 중단이 되니까 두 가지 가설을 냈어요. 1번은 이 새끼 죽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죽었거나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줘요. 근데 이 새끼 맞아요. 제가 볼 때 맞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유튜브 찍으려다가 지금 왔는데 지금 10건 중에 9건의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숨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한 2건, 3건 정도는 수원에서도 이게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화성에서 벌어진 사건만 얘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9건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 집 근처가 수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원도 지금 생각하는 수원이 지금은 거의 뭐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사는 굉장히 뭐 도시라고 보이는데 이게 86년도는 제가 그때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농지 많았고 지금도 수원역 뒤에 다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역 뒤에서 벌어졌던 범죄 2건, 3건인가도 제가 기억나는데 이 건도 이 새끼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살인사건 9건 아니고 11건이고 지 처제까지 해서 12건이에요. 12건. 그리고 또 일부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이중적이다. 뭐 교도소에서는 뭐 1급 모범수라면서요. 이게 재밌나요? 지금 재밌나요? 이거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고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지금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형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 무기징역이 확정됐거든요. 잘 듣고 있네요.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무기징역 확정되면 밖으로 출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법에서 아마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에요. 가석방.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한 5, 6년, 한 10년 정도만 되면 무기수가 몇 년 정도 살면 풀어줬냐면 한 22년, 23년 정도면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늘어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정도 살아야 될 거 생각하는데 얘가 지금 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에서 25년인가 26년 있었죠. 한 4년만 지나면 3, 4년만 지나면 1급 모범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석방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출소를 노리고 끝까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새끼 DNA 나오고 수사해봐야 뭐 더 이상 우리 할 게 없어요. 뭐 목을 조를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이 새끼 스타킹을 묶어버려야 되니 개새끼를 묶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무슨 뭐 끝까지 요새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DNA 나와도 이 새끼 부인해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공소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 공소제기가 완성돼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고 끝날 거예요. 그럼 대신 저를 믿으세요. 이 새끼 범인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재판으로 더 이상 사형을 부과하거나 없어요. 그 다음 쟁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는 게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 당시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가석방 나오면 100% 다른 피해자 나오죠.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도소에서 왜 살인 못 저질렀느냐? 얘가 저지른 피해자는 어린애들부터 70세 할머니까지 약한 사람, 맨손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빨간색 옷 입고 저녁에 지 성욕이 증대될 때 죽이겠는데 교도소에는 지가 죽일 만한 만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지금 저지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출소되면은 얘는 100%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우리 연쇄살인 사건 중에 이렇게 많이 죽인 경우 뭐 몇 명 있긴 있지만 이 성범죄 성도착증으로 죽이는 사건은 이 새끼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건 뭐 사이코패스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얘는 100% 다시 저지르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안 될 거라고 예상되고 공소시효를 이제 15년인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옛날 거 적용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형사법 강의하면 아마 공부한 애들 알 거예요.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는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해요. 연장할 수 있으려면 5.18 특별법처럼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물어보는 이유가 제 카페도 많이 물어보는데 뭐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판례는 중대 공익을 굉장히 약하게 5.18 특별법처럼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총 쏜 거 이런 아주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새로 뭐 폐지하거나 할 수 있지 연쇄살인 정도 갖고 이 새끼 처벌하는 게 중대공익이다.
이거는 투머치가 아닌가. 몰라요. 물론 국민의 지금 아주 여러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 새끼를 뭔가 다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중대공익 볼 것이냐 그거의 쟁점이거든요. 만들자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처벌하자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포인트로 화생 연쇄살인 사건에 한해서 이 새끼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라는 진정소급입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만들어도 어디 가서 깨질 가능성이 높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디엔드예요. 끝났어요. 이 새끼. 하여튼 그런데 이거 법무부에서도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것이 얘 국민들이 지금 얘 가석방 시켜주면 못 살아요. 가석방 시키면 이 새끼 화성 또 가요. 어머지 가요. 화성에 또 버려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석방 시켜주면은 안 되는 대상이다. 아무리 얘가 1급 모범수가 됐건 특급 모범수가 됐건 얘는 다시는 사회에 내보내면 또 이런 범죄는 벌어질 것이다. 절대로 얘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을 시키거나 교도소에서 풀어주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얘 이중적인 생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살인범이라고 생각해서 얼굴에 살인범 써 있지 않아요. 얼굴 잘생긴 강우순이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강우순이 한번 보세요. 에쿠스인가 뭐더라?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차 태워서 연쇄살인 사건 하잖아요. 잘생긴 새끼들도 연쇄살인 사건 해요. 집에 엄마한테 엄청 착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모범수로 살잖아요. 밤에 되면 변해요. 성욕이 생긴 변해요. 사람 죽여요. 동물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놈이에요.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사형 집행하는 게 저는 원래 사형 찬성론자는 아닌데 얘는 동물이죠. 얘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투머치해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랬습니다. 요 정도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많이 얘기해 줄게요. 가석방 20년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고 공소시효를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교도소에 입감된 게 86년이니까 이미 15년은 이미 많이 지났어요. 지금 20년도 지났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중간에 출소돼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교도소에서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바로 티가 나겠죠. 그거 아니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궁금한 거 있으세요? 도움 되셨나요? 재밌는 거? 영화보다 더 재밌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나왔을 때 그 이제 살인의 촉 이런 영화가 네. 먼저 생각이 나니까 진짜 진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 마무리가 그랬으니까요. 예. 이제 뭐 진범 선생님 확실하다 하셨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답은 또 사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다시 재판은 못 해요. 음.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을 못 하는데 진범이에요. 진범. 그게 DNA가 웬만해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말로는 99.999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서 99.999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100%라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이 DNA가 바뀐다는 얘기는 DNA 지문이라고 해서 이게 쭉 번호가 넘버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문 정보가 있고 그다음 주민번호가 있고 DNA 번호가 있어서 DNA 번호가 바뀌지 않아요. DNA 번호가 일치하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어요. 개인에 대한 고유 식별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세 군데서 일치한다? 그럼 얘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다고 생각하고요. 얘만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해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도 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거, 뭐 조두순이도 출소한다고 하니까. 뭐 잘 됐네. 조두순이하고 출소하기 전에 이 새끼하고 둘이서 맞짱뜨라고 붙여놓으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춘재가 이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이춘재하고 조두순 붙여놓으면. 조두순은 운동 열심히 했다던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유영철 있잖아요. 네. 유영철 연쇄살인하고 그 목 매다서 그 자살 시도한 놈 맞죠? 유영철.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할까요? 제가 할 얘기 천지가 있는데 유튜브 이거 뭐 유영철이 목 매서 자살한 얘기 궁금하신가요? 아죠. 이거 교도소에서 이런 거 있어요. 진짜로 죽을 새끼는 보세요. 교도관이 이렇게 순찰을 돌잖아요. 순시를 돌잖아요. 딱 지가 진짜 죽고 싶으면 자기 순시 돌죠? 그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타이밍에 죽죠. 그죠? 이해돼요, 지금? 지금 교도관이 자기 교도소를 지나가요? 지나가는 타임에 목을 딱 매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기 전에 딱 계산하는 거예요. 교도관이 여기 입감하고 오죠. 그럼 시간적으로 텀이 오죠. 그럼 딱 오는 타이밍에 목을 딱 매는 거예요. 그럼 띵동 들어오는 거 목을 매죠? 그럼 풀어주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지. 니네 교도관들 그 근무 잘 쓰다가 내가 만약에 반대로 보세요. 유영철이 교도관에서 목매서 자살했다고 해보세요. 다 징계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을 생각이 없었던 새끼. 이런 새끼들 풀어주면 나를 이게 머리가 사람 죽이고 사람 괴롭히는데 아주 비상한 새끼들이에요. 이런 놈들 잡고 하는 게 경찰이고 이런 거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 어디까지인지 뭐 하여튼 요 생각이고 또 피의자 공개도 쟁점인데 뭐 더 할까요? 뭐 조금만 더 할까요? 재밌죠. 자, 피의자 공개가 쟁점이거든요. 얘가 범죄 피의자 맞는데 피의자 공개 사안에 해당하는지 일단 피의자 공개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 해당 요건을 저도 검토했거든요. 특정 강력범죄에 관해서 피의자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공개 좀 힘들 것 같고 공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이걸 공개하면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 거의 나와 있어가지고 뭐 교도소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개해봐야 막 저는 밤에 나타날까봐 소름 돋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몽타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새끼 진범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공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영철이 시체 해부하려고 해부학책 독학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죠.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 나오면 제가 한 번에 다 썰 풀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아주 감질만 나는 아주 뭐 다양한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 엄청 많아요.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거. 그 시험 끝나고 예. 애들 스트레스 풀 겸 그런 이야기 한 2시간, 3시간 해주시면 그래요?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음 먹방도 ASMR도 해드리고요. 뭐 다양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의 애창곡이 들려 뭐 그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네. 저희 김대한 선생님이랑요. 그다음에 저의 애창곡 맞춰주시는 건데 그 애창곡 가수 이름이랑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김대한 선생님은 절대 강조하라 하셨거든요. 애창곡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이상훈 교수님 거 먼저 하시죠. 그다음 저도 먼저 할까요? 예. 그럼 처음엔 힌트 안 나가고 그냥 바로 하는 거죠. 예. 힌트 없어요? 맞춰봐요. 어떻게 맞춰요 그걸요? 잘. 이게 못 맞춰요. 거의 또 이게 취향이 또 아재 취향 아니세요? 아재 취격 그런 거 아니세요? 아까 저기 우리 솜사탕? 예. 7080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잡히면 죽어요. 이런 댓글은 좀 그러고. 예. 우리 그냥 90년대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요? 90년대. 그룹인가 솔로인가요? 솔로예요. 솔로예요. 솔로. 담다디? 이건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상한 담다디 모르십니까? 담다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 노래입니다. 이런 거 뭔지는 저는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예. 소주 한 잔. 임창정 아니죠? 참고로 임창정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싫어요. 왜요? 임창정 노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영화도 잘 찍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요? 저는 임창정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성별은 남자. 성별이 남자. 네. 김경호, 김건모 나왔는데요? 헐. 김건모 관련이 있나요? 네. 김동률, 임재범, 김건모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 맞추면 뭐 준다고요? 투썸 플레이스. 이 내가 맞춰도 돼요? 아이스박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맞춰보세요. 자, 거의 다 뭐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취중진 남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죠. 예, 좋아하고. 전람회. 네. 좋아하죠. 예. 김건모 핑계. 서울의 달. 술에 취한 건지 몰라 뭐 이런 거죠? 나왔어요. 저기 우리 배고파가 예. 김건모 잘못된 만남. 이거예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와. 자, 투썸 플레이스 갈 겁니다. 알아서 여기서 나눠주시죠? 배고파님에게 나눠주시고. 네. 자, 이제 선생님 제 거는 진짜, 제가 진짜 이거 원래 이제 아마 여기 담당자하고 제가 애청곡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답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창곡은 아니에요. 애창곡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노래방에서 노래방 안 간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애창곡은 아닌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맞히는 거예요. 맞히면 또 투썸 플레이스 뭐 나온다니까 거기다 쓰면 돼요. 거기다 쓰면 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아마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가지고 맞히긴 좀 힘들 텐데 성별은 여자예요. 여자고 노래 잘해요. 아이유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이유는 아니고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예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래는 잘해요. 백지영 아니고요. 박정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해요. 예.
저 고혜영 거미도 좋아해요. 거미도 이번에 그 뭐지? 드라마 최근에 나온 거 있죠? 거미도 좋아하고, 박정희, 유나 저는 이쁘다, 그 유나 말고 유나 이쁘다 생각하고, 효리는 잘,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이호주님, 전혜성님 비슷해요. 자, 제목까지 맞춰야 돼요. 제가 린 좋아합니다. 태연도 좋아하지만, 린 좋아하고, 지금 답은 린인데, 자, 결과를 맞히셔야 됩니다. 노래 제목을 맞히셔야 됩니다. 힘들죠? 린인데 어려워요. 시간을 거슬러 비슷합니다. 사랑했잖아 아니고, 나왔습니다. 저 뭐 좋아하냐면, 고민형 좋아합니다. 고민형. 뭐, 새빨간 하트를 지우고 뭐 저장돼 일본 자꾸 지우는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고민형 누가 맞히셨냐면, 오늘도 야근님이 맞히신 것 같은데요. 그 밑에는 이미 맞췄으니까 넘어가시고, 오늘도 야근님이 맞히셨으니까, 맞죠? 순서가 맞으니까 그 학생 찾으셔가지고 드리면 돼요. 노래를 부르면 못 부르겠고요. 그냥 했습니다. 자, 제 댓글 보고 오시면 학생들이 음악적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다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요? 학생들. 학생들이요? 아, 이거 다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는, 그러니까 취향이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음악이랑 담을 쌓고 살아요. 저는 담을 쌓고 사는데, 태연 만약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태연.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남자 가수하고 나오고 사는 거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자, 어디에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알아서 쓰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투썸 플레이스에서 아이스박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면 더 좋을 텐데. 아까 예. 학생이 내년 채용 예상 질문했었는데 답 안 해주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채용 전망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여기서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는데 지금 다음에 써먹을 게 없는데 채용 전망. 일단 예상을 한번 합시다. 예상을. 현재 지금 예산안이 6,200명인가? 6,200인가 6,500인가 지금 받았죠. 6,500인가 6,200인가 받았죠. 채용 전망. 그러니까 2020년에 해경하고 육지경찰 포함해서 6,20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원이니까 6,200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해경에 한 1,500원 줘야 될 거예요. 2,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해경에 1,500 주면은 경찰 채용에서 한 4,700명 정도가 내년에 이제 신규 채용으로 뽑는다라고 하고, 이게 4,700명까지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의경이 없어지잖아요. 의경 없어지면서 의경 대체 인원이 들어온 게 4,700명이고, 이게 정원의 증원이기 때문에 자연검소분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 부분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일정 부분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00명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경찰 채용 4,700 중에 한 1,000 정도 붙여주면 5,700명 정도. 내년에 모르겠어요. 뭐 아주 대규모 채용이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때리니까 아마 얼추 비슷할 걸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우리 특채가 또 있거든요. 무슨 그 로스쿨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오토바이 잘 타는 것부터 해서 한 5,600명 정도 특채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한 5,000명 정도는 뽑는다라고 생각합니다. 5,000명. 최소 그거 빼고도 5,000명이니까 1차하고 2차에서 나눠서 본다면 한 2,500명, 2,500명 정도 나눠서 볼 것이고, 3차로 나눠서 본다면 한 1,700명 정도씩 나눠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2018년, 2018년도 조금 많이 뽑았는데 2019년도 좀 실망스러웠죠. 인원수가 좀 줄어가지고 18년도, 19년도가.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 실망스러운 것을 2020년도에 좀 갭으로 좀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나중에 의경 폐지되면 전의경 경찰 시험 없어질까요? 당장은 없어지지 않고요. 아마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학교 전담도 조금 더 오래 가서 조금 없어진 거 보면 법학 특채도 바로 없애진 않고 1,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의경 폐지돼도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줄 거예요. 이 정도 되고. 체력 과락자 10% 정도 된다는데 팩트인가요? 생각보다 체력 과락자 10%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서 뭐 푸시업 하다가 여경 같은 경우 푸시업 하는데 내려와서 못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체력 과락자 꽤 돼요. 그래서 100미에서도 과락도 있고, 그 다음 1000미에서 과락자도 좀 있어요. 과락자들 은근히 있는데, 이게 10%까지 되는지는 모르겠고, 또 체력날 안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되게 이해는 안 가요. 필기시험 보고 나서 체력날 안 오는 건 아마 뭐 국가직이나 뭐 다른 데 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포함해서 10%라고 하면 멀치 뭐 되지 않을까. 해경 공채용법 형사법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 개수 찾기 문제 스타일하고 해경 독특하게 무슨
바닷가에서 벌어진 범죄들이 많거든요. 경찰 채용 육지 경찰은 별로 의미 없는 판례들인데 뭐 도선사 나오고 막 바닷가에 빠져서 죽고 막 이런 거 그다음 뭐 기름 유출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해경 관련된 그 최신 판례나 아니면 기출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되지. 강의 자체는 똑같아요. 보시면 되고 내일부터 시작해도 합격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100m 뛰어지다가 넘어지면 끝인가요? 한 번 기회를 줘서 다시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애매한 경우는 두 번째 가기 때문에 차라리 스타트가 늦었다 그러면 일부러 넘어져가지고 다시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 자세하지 않은데 나중에 요거 뭐 필기 합격한 학생들이나 아마 여기서 기획을 할 거예요. 경TV에서 기획 같은 거 하면 그때 또 재미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월호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해경 맞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이브 언젠가요?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이요. 다음 라이브 주제가 있나요? 아, 주제는 없어요. 다음 라이브가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저는 10월 10일 날 아마 일정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재미나게 뭐 10월 10일 날도 라이브 주제 정해지면 그때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이로그도 뭐 얘기하고 아까 뭐 먹방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뭘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라이브를 진행할 거니까 많이 구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하시고요. 제 거도 있거든요. 제 거도요. 지금 찍어야 되거든요. 자, 김대한 검색하시면 변호사 김대한 하면 변호사 김대한 TV도 있고 해커스 경 TV도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의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2022년이 되면 선택 과목 폐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영어가 이제 없어지고 그거 대신에 이제 GTLP라든지 이런 대체 과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초시생인데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할까요? 라는 질문, 아니면은 지금 바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또 저는 이미 N수생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쉬었다가 개편이 되고 나면 다시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초시생 분들 중에 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없는 생활 여건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기에는 제 기준은 영어가 베이스가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에는 조금 시간상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공부를 해왔고 저는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개편이 되기 전에 있는 정보가 많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초시생입니다. 근데 지금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영어의 베이스가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개편 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기존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2022년 개편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TLP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GTLP가 토익만큼 유명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GTLP, 토익, 토플 다 가르쳐봤지만 제 기준에는 여타 나머지 공인어학 성적보다는 내기가 쉬운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GTLP는 공인어학 성적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영어랑 다른 점은 리스닝이 있어요. 그래서 청취가 있어서 내가 영어 듣기가 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저는 아예 영어를 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되게 몰라요. 이러면은 이제 GTLP에서 청취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LP는요, 청취 그리고 문법, 독해와 어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토익과의 차이점은 토익은 사실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가는 날 잘 치는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애들 막 많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GTLP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단기간에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는데 GTLP는 약 5일 정도 있다가 바로 성적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 경험상 얘기하면 영어가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수업만 조금 들으니까 69점, 70점,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건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기존 영어보다는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선생님.
한번 쳐주실래요? 청취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경감부 경찰 간부 시험에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다른 거 보면 진짜 공통적으로 하원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비비안 선생님 보면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만나기 힘들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토익 쉽지 않거든요. 토플 안 해요. 토플 준비하는 경찰 선생 없을 거고요. 탭스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맞아요. 지텔프로 거의 다 몰릴 거라고 다 예상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옛날에 사법 시험에 영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토익이 쉬우니까 토익으로 다 몰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 또 경찰 시험에 또 가산점에 옛날에 실용글쓰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용글쓰기 생기니까 지금은 가산점을 다 뭐 하냐면 실용글쓰기로 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지금 보는 토익 탭스 토플 그다음에 지텔프 들어올 거거든요. 그 지텔프 코리아 지금 실림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강의도 찍으신 걸로 아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비안 선생님은 제일 대박 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자고. 경찰 수험생이 4만 명인데 아니 안 돼요? 지텔프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6만 명, 10만 명의 학생이 비비안 선생님의 결제를 막 와서 지텔프를 따겠다고. 여기 계산 나왔어요. 계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산점인데도 그렇게 실용글쓰기가 대박이 났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용글쓰기 들어올 때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번 지텔프 들어와요. 확정은 아닌데 지텔프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왜냐면 법과목도 공부를 하잖아요. 법과목 공부하는데 거기에 또 영어 토익 해봤을 거라고요. 토익 점수가 되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토익 준비하려 생각하면 LC, RC 짜증나요. 그다음에 맞아요. 탭스도 그렇고 토플은 뭐 유학 갈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응시비도 되게 비싸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결과 나오는 거 지텔프 정도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아마 쉽게 갈 거예요. 지텔프 아마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딱 시행되자마자 마냥 지텔프 아마 대박 나셔가지고 막 건물 올리시고 막 뭐 이러지 않을까. 비비안 쌤한테 잘 보여요. 잘 지금 잘 보여요. 보여요. 되게 부담을. 네, 아무튼 어머 비비안 쌤 지텔프 듣고 지텔프 레벨 TC점 나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보세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경찰 영어는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텔프는 솔직히 스킬만으로도 풀 수 있어가지고 좀 야매로 점수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해커스에서 그 지텔프 코리아랑 협약을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그 양을 이미 출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미리 가산점 따실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편 이해도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텔프랑 지금 기존의 경찰 영어랑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문법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지텔프를 넘어갈 때 무리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쯤 해서 한번 우리가 지텔프 맛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재처럼 망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되게 재밌는데. 문제 푸세요, 오, 빨리. 자,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빨리. 짜증나.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 네. 지금 막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전원 다 맞추는 이런 기적이. 그렇죠. 정답은 C죠. 일단 여러분, 여기 빈칸을 보면, 일단 요 지금 문장이 두 개예요. 그쵸? flight까지 마침표 하나 끊겨있고, 그 다음 morning까지 하나 끊겨있는데, 지금 빈칸이 있는 것만 보면 돼요. 리타 이 문장은 아예 안 봐도 돼요. 그럼 이건 여러분, if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100% 무슨 문제예요? 그쵸? 가정법 문제죠. 그죠? 가정법 뭐만 보면 돼요? 단서만 보면 되는데, 지금 앞에 had not missed, had pp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왔겠죠? 그럼 바로 정답이죠. C번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푸셨듯이 바로 이거는 진짜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기출 문제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경찰 영어를 하셨던 분들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잘 맞추고 있어가지고 매우 뚜렷한 뿌듯한데 경찰 영화 이렇게 나왔으면 그치 맞아.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좋을까. 아쉽죠.